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새벽에 우리가 가슴을 좀 철렁했잖아요. 이게 한국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거기서 뭐 사업할 수 없다. 이런 타이틀이 뜨니까 굉장히 정부에서도 당황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약간 뭐 해프닝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게 트럼프의 어떤 외교 기술이었나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 이번에 방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식 들리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트럼프 귀잡고 누군가 여전히 트럼프 주변에 이제 극우파들 인사들도 있잖아요. 일기 때 뭐 활동했었던 여러 사람들, 그다음에 한국의 교회하고 또 연결된 사람들 이런 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일부러 이제 주입을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딱 듣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네. 약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수를 쓴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거를 어찌됐건 잘 받아친 것 같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좀 이 국내에 주는 사인은 미군 부대 내에 있는 한국 군인들에 관해서 조사를 한 거고 또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해명을 잘 하고 넘어간 그런 이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쿠션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는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미군 부대에 대한 뭐 얘기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뭐 오해라고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갔을 때는 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 회담이 있기 전에. 네. 그건 뭐 협상 기술 측면에서도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들어갈 때는 야 이거 분위기가 좋지 않겠는데라고 굉장히 긴장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외교가에서는 그런 말 했어요. 실패한 정상회담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 정상회담에서 실패하면 정말 파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잘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정상들이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뭐 나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정상회담은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에 대한 첫 걸음만 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또 사는 곳은 디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협상 결과가 있는지 네. 그걸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한 개씩 도출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 전에 논의가 됐던 것들인지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하는 것이 실리 외교지 않습니까? 실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온 회담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일단은 네. 그 교회 압수수색하고 네. 주한미군 부대를 압수수색한다라는 것은 뭐 사실 해명을 할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특검이 좀 과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종교의 영역은 종교의 영역대로 존중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동의도 받지 않고 주한미군 부대로 들어가서 평양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다는 건 전 특검이 과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국내 정치의 상황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한국답지 않은 걸로 들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그래 보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특검과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경계하고 환기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네. 일단은 안타깝죠. 안타까운 건 이 국제 외교, 국제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어떤 아부 경쟁, 충성 경쟁으로 재편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한편으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고객 맞춤형으로 잘 또 치밀하게 준비해 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했었던 모두 발언의 첫 단락이 이 오버오피스의 여러 가지 황금색을 보니까 진정한 미국의 황금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시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상반기 때 이제 드디어 미국이 황금 시대를 맞게 됐다라고 연설도 했었었고, 본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때도 길디드 에이지라고 불렸었거든요. 도금 시대라고 했었던. 그때도 이제 국민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관세로 먹여 살리게 했었던 그런 대통령인데 그걸 따라 배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이든 듣고 싶은 소리를 잘 준비해서 갔다라는 점에서는 좀 되게 좋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마쿠에 분위기가 좋았다고 외교가 잘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마쿠에 어떤 청구서를 받았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속보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관세 협상 때 3,500억 달러, 4,500억 달러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기업들에서도 1,500억 달러 더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지금 상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뭔가 투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이 관세 청구서에서 어떤 비용이 어떻게 나갔는지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균등한 외교 평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참 자국 위주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창출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와서 만들으려고 그러고 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너네 배를 살 테니까 우리 비행기 100대 가져가라. 이런 식의 조건을 걸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역에서 우리나라가 그냥 칭찬 세례만 하고 온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급작스럽게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한미 관계, 특히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 그 구도를 생각했을 때는 보수 정권이 탄생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조금은 껄끄러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처음 한 거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마 뭐 이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냈던 메시지는 조금 좀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온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가 국제 질서에 좀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건 맞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힘에 의한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그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거는 그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중국 갈 때 같이 가겠냐? 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답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캐주얼한 답변이었는지 아니면은 저는 그 질문 중에 가장 큰 의도는 그거였다고 보거든요. 내가 앞으로 중국을 굉장히 견제할 건데 우리 편에 서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봐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그런 시그널로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읽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한미 그 동맹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많이 함축돼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은 미국처럼 딱 칼로 무자르듯이 뭔가 관계들을 해나갈 수가 없고 우리들은 다자 외교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한쪽에 뭐 편을 선다. 물론 무게중심은 미국에 두고 어쩔 수 없이 중국과도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적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전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익스큐즈할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에이펙 회담에 불렀잖아요. 이제 오게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제 와가지고 만남이 성사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껴있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한번 오라고 해서 에이펙에서 같이 만나면 어때? 근데 이 얘기에 앞서서 야 트럼프 골프장 북한에도 좀 만들고 나도 좀 골프 치러 갈게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사실상 엄청 띄워줬잖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되게 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개인적인 어떤 사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교 국면에서 좀 활용한 측면이 조금 돋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사인했잖아요. 그 펜을 참아야 달라고. 그 펜 가져갈 거냐? 그 펜 가져갈 거냐? 바로 그렇게 바로 좀 둥그렇고 일부러 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 트럼프 예. 대통령이 약간 굵직하고 뚱뚱한 펜을 되게 좋아한대요. 저게 수성펜이래. 네, 좋아한대요. 그리고 어저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과거처럼 북미 관계 같은 그런 외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이 된다면 아무리 과거에 적국이라 하더라도 북핵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나라를 하더라도 동맹을 할 수, 그러니까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좀 보고 전략적 유연성 어저께 잠깐 기자가 물어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방중하는 거 중국 가는 거 내가 허가할게 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과 미국이 뭐 되게 민감한 사이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경제적으로 기업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두께가 아름답다. 한국 펜을 칭찬하자. 모나미 주가 22% 급등. 저 이기인 총장님 그 펜 가져가실 겁니까? 여기 사무실에 있었던 건데요. 되게 얇디 얇은 아니 펜인데. 저 펜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 수제로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뭐 이렇게 좀 특이한 그런 예. 펜이고. 저 펜 좀 써보고 싶긴 하네요. 예. 뒤에 위에 그 대통령실 마크가 있고 예, 그러네요. 뭐가 있는데. 청와대 저 마크로 바꿨대요. 근데 이제 음. 대통령실이라는 용어는 지금 청와대 그대로 쓰지만 이제 마크는 지금 청와대로 이제 바꾸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이제 트럼프 한마디에 네. 주가 폭등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근데 저는 피스메이커 해달라고 하고 와. 참 래퍼인 줄 외교 알았어요. 어렵네. 피스메이커, 아니 근데 페이스메이커. 어쨌든 현장에서는 마크를 잘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앞에서건 공개적인 데서건 비공개적인 데서건 우리는 뭔가를 더 얻어내기보다 어쨌든 덜 잃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덜 잃은 네. 거 맞습니까? 덜 잃은 거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뭐 결과가 나와봐야 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전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 평택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 이거는 뭐예요? 이게 평택이지. 외교 공간도 아니고. 그거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대사관 자리는 원래 이제 그 나라 땅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주잖아요. 예. 모든 나라가 대부분 다 그렇게 네. 외교 관례상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평택 땅은 이건 아니죠. 이거 야당들이 성명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말할 줄 너무 몰랐어. 아니 진지하게 성명 내주셔야지 이거. 아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해야지 그거는. 아니 이게 여당이 뭐냐면 하지 이게 다른 평론가들이 민주당 쪽의 평론 패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갖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기 현대 시설이 너무 좋다. 정말 탐이 난다 이거지. 땅을 달라 하는 건 아니었다 이러는데 이렇게 성명 내라는 거 보니까 성명 내야지 이거. 야 도대체 우리 땅을 왜 거기 굉장히 미국이냐?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신다. 형이네.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성명 내. 그 성명 야당이 이리 와. 아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 너무 허황된 얘기니까 네.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가슴 좀 받아들이는 것 철렁하긴 같아요. 했어요. 이게 근데. 국제법상도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네. 그 주한미군이 지금 2만 9천 정도 되는데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4만 거리거든요. 네. 근데 4만의 그 미군 주둔 병력이 일본이에요. 예. 주일 미군이 한 4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꾸 숫자 그러니까 주일 잘못 미군이 얘기해. 주둔하고 있는 그 토지가 일본의 개인 사유지를 국가가 임대해서 쓰는데 아마 그것과 혼동해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좀 한 세트로 묶어서 4만도 헷갈리고 개인 사유지를 국가가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약간 부동산 업자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헷갈려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험프리스도 그렇고 주한미군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국가에서 땅을 공유지, 무상으로 공유지. 공유해 주거든요. 임대료도 안 받고. 예. 그런 개념과 일본의 어떤 그 땅 임대의 개념은 좀 다른데. 우리나라만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한미군한테 무상으로 토지를 이렇게 임대해 주죠. 그렇죠. 쓰게 해주죠. 네, 근데 그걸 국제법상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토지를 미국 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미국이 되는 거야 여기가 평택이. 그러니까. 미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근데 화가 나신 거지. 제가 현명 내십시오. 카투사로 그 미군 부대 근무했잖아요. 거기 의정부나 뭐 평택이나 동두천이나 네. 거기에
미국 주소가 있긴 해요. 미국 주소. 뭐 포스트 오피스 박스 번호도 있고 뭐 그런데 아이, 에비뉴. 네. 지금 성명 내겠다 네. 이러니까는 이동학 급 호감으로 변해가는 중. 성명 내기 디렉터이- 위해서 다른 dav으로 가야 돼. 성명 근데 이왕에서 제가 그런 성명 내면 안 뒷얘기 되니까. 좀 해드리면 아, 예. 뒷얘기.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트럼프가 자꾸 4만 명 막 얘기하고 예.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 4만 명이 아니고 우리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부분 25,300명 아니에요? 28,500명인데 얘네가 4,500명을 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대만이나 뭐 이런 게 유동병력으로. 근데 우리는 소파에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뺄 수는 없는 건데 국제 질서가 계속 변하니까 뭐 앞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건 대비는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숫자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진 말자. 어. 이게 이제 뒷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절대 알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 대할 때는 바로 영어로 대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된 오류가 있어도 지적하지 않는 것.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아부하고 칭찬해가지고 완전 지 맘대로. 네,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끌어내는 정말. 듯한 그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거래 기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그게 거래 기술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기술이지. 거래 이게. 기술 책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 아 근데 한편으로는 어저께 이재명 근데 이게 대통령이 1987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연애할 때도 네. 뭐 연애를 글로 배웠습니다 이런 것 예. 때문에 그 뭐 거래 기술 읽었고 안 읽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저는 거래 기술은 완전히 갑의 위치에서 쓴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도널드 트럼프가 당시에 부동산 업자로 잘 나갈 때 그때 자기의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사실 갑을 관계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 약자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을 만한 그게 별로 없어요.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레버리지를 이용하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협상이 있어서 우린 지금 레버리지가 뭐냐 하면 뭐 그 조선과 관련한 레버리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활용하라는 건데 네. 사실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은 철저히 트럼프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갖고 아 내가 이거 트럼프 책을 읽었기 때문에 협상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책 읽고 나서 도출해낸 키워드가 바로 피스메이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 나는 거기에 정민정의 뒤따르는. 장동혁 트러블 메이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그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안 맞아요, 달랐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그 상을 받고 싶은데 피스를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이런 거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래도 가장 뭔가 지금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해줄 적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나는 아니다. 유일하게 당신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라고 또 거기서 이걸 쳐줬잖아. 근데 이제 진짜 주거니 흡족해하고. 받거니 아니 잘했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에 뭐라고 썼는데 사실 반미주의자거든요 이 사람. 아니 근데 사드 배치하겠다라고 미국한테 잘 나가다가 오늘 또 왜 이래? 미국은 지금 구한말에 일본 같습니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야당이 이런 성명을 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평택 땅 간결해. 얘기 한번 아니, 다시 근데 할까요? 반면에 저는 그런 측면은 그래도 높게 평가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정말 허황된 꿈을 꿨던 거잖아요. 이른바 맞아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네. 한반도의 평화를 자기가 잘 뭐 미국, 중국, 북한 다 데려와서 한번 여기 저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보겠다라는 꿈을 꿨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직거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직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계속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었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실패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입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측면은 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 한편으로는 너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읍소하는 장면이 막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참 국력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었던 칭찬의 반만 좀 야당한테 해달라. 그 막 막무가내 이쁜 막 짓을 좀 해봐. 친구들 이쁜 트럼프 짓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그건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요. 남북 관계도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야당한테는 막 그렇게 아니 이재명 막대하고 대통령 있는 게 그래도 같이 밥도 먹자 그러고 밥도 좀 주고 막 어쨌든 주고 옷색 빛깔 국내 그게 정치에도 다잖아. 밥 그 먹고 다잖아. 그 관용과 같이 해보자. 흡수 됐다고. 막 국내 이래. 정치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지금 또 슈퍼챗이 날아왔습니다. 촌철살인 평론 이기인 5,000원.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혜연님 네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내오셨어요. 수제젤리님 이기인 총장님 완전 응원합니다. 개혁신당 1편 단심 후원합니다. 10,000원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디렉터 5님께서 경민정 화이팅 하시면서 7,500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동학 이동학 호감으로 변해간다 하시면서 동일한 금액 7,500원 보내오셨거든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몰아주기 할까요 우리? 훌륭하신 분이에요. 7,500원씩 따로 어떻게 보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랑 이름 한 글자 다른데 이렇게 사람이 다릅니까? 뭔 소리지 갑자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밥을 무거운 사주고 주제. 싶어도 대통령께서 어떻게 밥을 사주냐고. 속보가 나왔네요. 장동혁 대표 당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 결단 필요. 아 세네. 어떤 이건 결단을 세네. 내려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떤 지금 결단이 필요하신 거죠? 제가 당 분열로 몰고 간 주체인가요? 아 그냥 제가 자꾸 국민의 입장을 여쭤본 것 이거 뿐입니다. 자아 비판해야 될 수밖에 없는 능동태가 그런 상황이 돼버리네. 북한에서 나는 지금. 건데 이런 거. 시작이 됐다. 갈등이 시작됐다. 아 이제 정리해버리고 본인만의 월드 극우 월드를 열겠다 이것 같네요. 김혜영님 계좌 후원 10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 만들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요 문제도 보내오셨는데 말라카이님 3,000원 보내시면서 미국에서도 위안부 합의했다고 했는데 진영 불만 잠재우기 위해 윤미향 사면을 계산했을까요? 이러셨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일본적 시각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게 약간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더 가까웠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랑 뭐 동맹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일본이 필요한 역할들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경도되어 있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긁히지 않기 위해 혹은 긁지 않기 위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도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저질러 놓은 일인데 네. 그거를 또다시 문제 삼아 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이 관계들을 깨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고 어찌됐건 정치와 앞으로 역사나 이런 문제들은 좀 최대한 좀 분리해 가면서 그러니까 역사 때문에 정치를 함몰시켜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분리해 가지고 분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미향 사면하고 관련이 있나요? 혹시 요 사면 저는 이슈하고 그거까지는 그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네. 그러니까 윤미향 사면까지 연결짓기는 좀 뭐한데, 네. 그러니까 미국을 긁지 않기 위해서 과거사를 적당히 묻어두는 건 좀 상당히 위험한 국정 운영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묻잖아요. 위안부 합의 문제 있는 것 같던데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우리 미국 오기 전에 일본 만나가지고 먼저 다 해결했어. 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가 해결이 뭘 됐어요? 뭐가 해결했어요? 해결했다고 위안부 합의도 이런 워딩이 그렇고 있었어요.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 때 제3자 변제안 관련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통령으로 된 이유는 뭐 개헌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지만 뭐 일부의 국민들은 그걸 다시 바로잡기 원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적당히 묻어두고 미국에 대한 한미일 협력만을 위한 협력 때문에 그냥 위안부 합의 문제 과거사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한일 공동선언문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DJ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전통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DJ 오부치 내각만 그 통렬한 반성을 얘기하는 것 그건 해석인 거죠. 근데 아베 내각도 있고 스가 내각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베 내각에서 식민지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스가 내각에서는 위안부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까지 좀 계승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거사 문제는 위안부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네. 조선인 강제노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광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2년 주기로 계속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는 일본을 세계 3대 구리 산출국으로 만들었었던 그 도기치현의 아시오 광산이라고 있어요. 네. 1946년에 일본 후생성에서 조선인들 2,416명 이 강제노역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거든요.
근데 그 도기치현에서 그 제안서를 쓸 때,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제안서를 쓸 때 그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기조도 그럼 이을 건가요? 그리고 3,000m급 봉우리에다가 방제 댐 만들었던 댐도 있어요. 그 댐 관련해서도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됐지만 네. 그것도 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조도 있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분명히 과거사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해도 이견은 이견대로 남겨놓고 취할 건 취하는 건 실용일 텐데 네. 그냥 적당하게 퉁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다시 번복하기 힘들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마침표는 아니고 네.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때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전 취했다고 봐요. 네. 근데 이 지금 미국과의 협상 앞두고 일본 문제를 또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 협상에 불리하게 임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 얘기하신 사도강산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한국 정부에도 명분을 줘라. 지금까지 우리 네. 야당이었을 때 엄청난 비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다 저질러 놔버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100% 수긍할 수는 없다. 네. 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의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연하게 하는 거죠. 제가 유능하게. 방기했던 네. 쿠로메댐 아시오 강산 그 등재 주기가 2년이에요. 네. 2024년에 사도광산 추진됐고 2024년부터 추진됐었던 거거든요. 올해 4개월밖에 안 남았고 내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한일 정상회담이 몇 차례나 더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얘기 꺼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묻어둔 근데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개혁신당이 또 강한 성명서를 또 내주면 네. 좋은 오늘 명분이 성명서가 되겠네요. 여러 이건 놀리는 건 거예요. 나오겠는데. 오늘 성명서가 딱 아니 근데 되고 뭐 좋은데? 저는 이긴 일이 그 되겠는데요? 총장께서 네. 얘기하신 분 네. 뭐 10분 동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일단 이것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한 점은 저는 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과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이 달라졌다는 점을 그래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예.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과거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한번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하나 약속은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또 한 번 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 갖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거나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어요.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었던 겁니다. 저 뭐 그 비판적인데 당시에 독도 방문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굳이 독도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 거의 지금 독도를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 가갖고 그때 당시에 간 이유가 뭐였냐면 그 자신 굉장히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하면서 이 반일 감정을 좀 한번 그 이용해 보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전 당시에 방문한 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또 한 번 뭐 문재인 정부처럼 뭐 축창가를 불러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2028년 매번 총선이 4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총선 앞두고 뭐 3.1절 앞두고 뭐 이번 총선은 또 다른 한일전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예. 오히려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의 국민 그 의식은 굉장히 성숙해 가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과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 세대들 간에 지금 한일 간의 관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한일 관계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정치인들이 이걸 그 너무 정리정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이제 방일, 방한, 방미 지금 일정을 다 소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더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요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51.4%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0.3%포인트 소폭 많이 반등했다. 올랐네. 요거는 조롱입니다. 요거는 조롱. 아 저는 조롱으로 리액션이 확실히 과한데. 익힙니다. 요거는 아니면 저는 뭐 그게 도끼인 객긴인데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많이 올랐네 이거는. 예. 지금 풍자와 해악이 아주. 그러면 국민의힘도 많이 오른 겁니까? 아니,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제 횡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이 예. 올랐다고 표현이 될 그럼 수 있는 국민의힘도 거죠.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지율.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0.3 말했어요. 똑같이 이게 올랐어. 지지율이 하락한 거에 대해 기자가 물으니까 네. 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당대회 때문이다. 하락하는 거 전당대회 때문이다. 그 전당대회 때문이다. 이 워딩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만큼 커버쇼 효과가 야, 근데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예. 자신이 휴가를 갔기 때문이다. 요 얘기는 안 했대. 왜냐하면 예전에 그 권향엽 원내대변인인가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갖고 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뉴스에서 얘기해갖고 사라졌기 때문에. 야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휴가를 갔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다는 네. 측면에서 이건 조롱인가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합리적인 논평입니다. 본인 휴가, 네. 조국 사면, 윤미향, 국힘 전당대회 n분의 1. 근데 저는 이제 좀 오를 일이 좀 남아 있다고 네.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어찌됐건 그 소나기도 오고 폭풍우도 오고 그럴 때인데 다시 이제 햇빛은 뜨니까요. 네. 또 국민들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다시 될 햇빛은 것이고, 뜬다. 예, 돌아와서 동화적인 얘기다. 또 여당 야당 또 대표님들 모시고 또 오색빛깔 국수 같이 먹고 네. 이렇게 하면서 국정 같이 운영해 나가는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는 다시 또 박수를 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가뭄일 때 해가 뜨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비가 좀 와줘야 문제인데 지금 비가 올 만한 적재적소의 호재가 지금 없어요. 연말에 뭐 이화영, 정진상 사면복구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고 지금 노봉법도 경제계나 기도하고 근로자들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지금 하라고. 반영될지 어떻게 모르기 정진상은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 아니야? 정진상, 이화영은 이제 대법원 이화영 판결까지 그렇죠. 정진상은 김용은 이제 보석 석방됐는데 자기 측근들을 이제 사면복권한다라는 소식도 분명 히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특히 노봉법 네. 이 경제계에서 특히나 반발하고 있는 이 재개정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뭄에 햇볕을 쬐는 것은 햇볕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경희님께서 명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이 가뭄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보자. 내가 대통령이면은 진짜 이거 하나는 해결해야 된다. 이거. 자 누구부터 하실까요?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저는 경제 문제가 역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제 문제인데 뭘 그렇게 탁 물거를 노봉법을 없애면 경제가 해소 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증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딜레마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세금 더 거둘 일만 남지 덜 거둘 일은 없을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시킬 거냐. 네. 이게 제일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짧게 뭘 하나 그냥 물꼬를 탁 터줄까? 저는 예를 들면 뭐 원전 문제, 아니, 뭐 미국과의 그렇게 원전 문제 뭐 해결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 개별 사안보다 정치 상황에서는 좀 금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분명히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굳이 명시한 그 한 단락이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함께 국정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을 이야기한 것은 정치가 회복이 되어야 경제도 이어지고 정치도 된다라는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뭐 야당도 그렇고 정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도를 복원하는 것, 과거에 이제 뭐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그 금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